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올해 네 번째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거장의 해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거장의 대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거장께서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힘드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 같은 날이 주식하면서 없었느냐. 물론 이제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이고야, 아뜨거라, 힘들다 아시겠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어려움에 굴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삶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또 잘 할 거냐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길이죠. 아, 힘들어 죽겠어, 이제 나 다 쪼그라졌어, 계좌 완전 죽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예, 이 시간 블랙시트가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블랙시트 이야기 귀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리니까 또 저희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 블랙시트, 영국의 일입니다. 자, 그럼 영국은 세계 5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현실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1위는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시장은 어디를 보고 갈까요? 계속 우리가 영국을 보고 갈까요? 영국만 보고 블랙시트 때문에 연말까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주 되면 정신을 차리겠죠. 이제 블랙시트는 결론 난 겁니다.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빠지죠. 그 이후에 많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요? 그럼 쏘기 전에 많이 빠지고, 쏘고 그 다음 갑자기 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블랙시트는 계속 받아왔잖아요. 충격을. 우리 정시에서도 2주 동안 받아왔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제 얘들이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바로 G2, 세계 경제 대국 1, 2위가 어떻게 움직였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안 봤던 걔들이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떨까, 중국의 GDP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시각을 저는 돌릴 거예요. 블랙시트에서 빠져나오세요. 우리 영국 국민 아니잖아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양호해요. 우리가 못 보던 사이에 양호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미국 5월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요.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보다 0.3% 상회를 했어요. 블랙시트에 묻혔죠. 내수 시장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는 자동차와 부품, 얘가 아주 좋았습니다. 0.5% 증가를 했고요. 다음 휘발유 판매가 2.1%, 온라인 소매 판매가 1.3% 증가를 했어요. 또한 5월 수입 물가 상승률도 0.7% 상회하면서 개선이 됐단 말입니다. 유가 반대의 영향이죠.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옵니다. 자, 이걸 지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네, 나쁘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얘랑 내가 어떻게 접목을 할 건데,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를 잘 보세요. 한번 쑥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금융위기 때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또 그 이전에 주가는 0 기준으로 위에서 계속 있죠. 그때 미국 다우 산업지수, S&P 500, 나스닥 어땠을까요? 계속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를 위에 0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나간 거는 필요 없다 그죠? 과거 일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를 보세요. 가장 우측 끝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짝 들어 올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마라. 미리 개판 날 건데 빠질 건데 작살 날 건데 이런 고민을 미리 하시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라. 그러면 자, 이 자체는 일단 뭐냐?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여서 0을 향해서 가거나 밑으로 빠지는 그 순간, 그 이전까지는 주가가 개판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 위에 있다. 주가는 또 나쁘지 않으면 박스권에 갇힐 뿐이지 그 밑으로 훅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혹여나 그렇게 되면 그건 엄청난 기회가 될 테고요. 또 그걸 미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은 꼬리가 위쪽으로 살짝 들어있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보자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조금 문제예요. 중국은 GDP 성장률이 일단 이 작년서부터 꺾여버렸잖아요. 7%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중국은 7%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국은 상반기에 0.7%의 GDP 성장률을 보였어요. 근데 하반기에 연평균을 얼마로 보냐면은 6.6%로 봐요. 6.6%.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적으로 추정해 보건데 6.5%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반기 6.7, 하반기 6.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나 중국 관련 주식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관련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나마 얘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내수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수출은 좀 이제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표에서 잘 보게 되면 굵은 중간선이 GDP 성장률이에요. 계속 우측으로 우하향입니다. 꺾여 내려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 다시 10%대 이렇게 가기는 힘듭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수출만 가지고 안 된다. 내수를 살려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선으로 훅 올라갔다가 빠진 게 서비스 산업 지수, 금융업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계속 바닥을 기다가 쌍바닥 짚고 짝꿍대기 패턴 나오고 올라가려는 게 바로 건설 쪽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쪽은 살리다 보니까 얘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존 GDP 성장률보다는 위에 있죠. 다 반대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밑으로 계속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산업별, 종목별 움직임이 차별화가 계속 나타난다. 제가 올해 아마 여러분들한테 기가 따갑도록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종목 차별화. 또 융복합, 종목, 융복합, 종목.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지 않으면 후회할 테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늦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다 기회가 될 거다. 핵심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주간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영국이 아니라 G2에 주목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황을 보니까 지표상의 움직임이 양호한 편이고 네. 중국은 다소 우려가 되지만 네. 사실은 내수 활성화나 이쪽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지 이건 궁금합니다. 다른 의견을 보이시나요? 웃을 때는 반대 네.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아까 그 지표를 이렇게 봤는데 그 지표 하나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조금 아까 그 미국 그거 소비 판매하고 핵심 판매요. 그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2008년도에 빠졌죠? 그죠? 그때가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2006년도를 한번 보세요. 2006년도에 보시면 지표가 10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요. 5 아래로 빠지면서 우태로운 현상을 보이면서 지수는 2007년에 탁 쳤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는 살아있지만 지표가 먼저 하향 곡선을 보면서 나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수와 지표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잘못 건가요? 보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2010년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쵸. 지수는 빠졌잖아요. 저 지표가 네. 빠지죠. 지수 안 빠져. 계속 아니요.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건. 2006년하고요. 2007년도는 2007년도가 미국 주가가 더 높아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표는 주가의 상승률보다 떨어져요. 근데 지표가 때리고 나서 지표가 먼저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보면은 지표는 10.0의 라인에 있지만 지수는 그때 당시 미국 주가는 10,000선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미국 주가는 14,000으로 올라가는데 지표는 5 아래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에 미국 주가는 약 10,000에서 12,000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지표는 10을 때렸고 지금 보시면 5 아래로 빠지는데 미국 주가는 올랐어요. 즉 2006년, 2007년도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분명히 2006년보다 2007년도 미국이 주가가 높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10에서 5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표는 먼저.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2010에서 지표는 10을 찍고 지금 5 쪽으로 와 있는데 미국 주가는 10,000에서 12,000에서 지금 17,000까지 올라왔다면은 그때하고 상황은 레버리지 상황으로서 본다면은 약간의 지표의 차이는 있지만 방법론적 접근법으로 본다면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표상의 움직임만으로 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없죠. 말씀이신 거죠? 저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여기서 지금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블랙시티 부분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은 좋은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근데 국내 증시가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과연 그때하고 우리나라가 그거는 경기가 이제 따로 해석을 하고 지금은 제가 부분이 지금 놓고 보면은 부분인데. 미국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후에 미국은 2008년도 지금 이후에 이제 2009년도부터 예. 보시게 되면은 지표 계속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지표 계속 꺾여요. 말씀해 똑같이. 주시는 게 그 전처럼 김상우 근데 지수는 대표님께서는 5년 동안 네.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김상우 올라가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당장 미국을 미국 보고 지수가. 계시고 또 야정근 대표님께서는 국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지표대로 본다면은 2006년에서 2007년 미국도 주가는 올랐지만 저 지표상으로는 먼저 하향을 했다는 시점이에요. 하향을 하고 10에서 지금 5 쪽으로 흘렀다는 얘기예요. 2006년 7년도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2010년부터 13년, 14년까지 미국이 2014년까지 올라오죠. 그다음에 15년부터 계속 횡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2014년도 미국이 다우존스가 18,000 왔고 나스닥이 5,000을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지표가 5 아래 쪽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미국이 10,000에서 14,000 정도 올라온 다음에 30% 정도 상승한 다음에는 지표가 5 아래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지수는 2007년도에 미국 지수는 오르지 않고 횡보세로 갑니다. 횡보로 가는 과정에서 저 지표가 10에서 5로 빠지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다시 신고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2007년도에. 근데 저 지표상으로 본다면은 저 지표가 맞다면은 먼저 선행해서 저 지수는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보시면은 2010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미국 주가는 오른 건 사실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미국의 주가는 올랐어요. 그런데 지표는 먼저 10에서 5로 빠졌고 이번에도 보면 10에서 5로 빠져 있다는 게 보인다면 똑같은 증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누구한테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듯이 저 지표를 분석해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려를 가지고 하는 게 미국이 저 지표대로 해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의 촉발제로 썼다면은 미국은 살란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충격을 받고 있는 신흥국들은 타격점이 가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의 지표 상황에 대해서는 양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정근 대표님께서 중국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이요? 네. 중국은 아직 살아나려면 멀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이 조금 약간 걱정을 하는 우려의 시선이.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이 살려면은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리쇼링 정책을 쓰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미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화학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떤 전략을 바꿨냐면 다 떠나고 나면 그 하청업체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그 2차, 3차, 4차 본청에서 하청업체들까지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고. 중국 사람이 하는 그 업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이 철수함으로써 같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실업률이 발생하는 거고 소비가 내수가 위축이 되면서 한 방에 아웃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해서 지금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중국에서는 뭘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부속만 쓰겠다. 그 제품만 판매를 하라는 그런 오다가 떨어질 거예요. 아까 계속. 김상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수 활성화 정책 그렇죠. 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야, 너 필요 없어. 중국 제품 필요 없어.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못 들어와.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우리도 니네 거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침체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최대 팽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예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영국도 유럽 EU를 탈퇴하는 이유가 그 조건이에요. EU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EU
유럽 연합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영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국은 계속 자기네들이 우리가 해서 왜 니들이 먹고 사냐, 우리도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3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전년에만. 그렇게 되면 이민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후 다른 못 사는 나라에서 왔을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뭐 못 살진 않겠지만 그리스나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지금 브렉시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이따가 거장의 대화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볼 네.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야정구 대표님의 의견은 한 주간의 상황이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 거장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차라리 주식을 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말 네. 있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그렇습니다. 소문은 네. 이미 난 거예요. 이유 탈퇴냐 어쩌냐. 뭐 뉴스 떴으면 죽는 거지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김상훈 대표님께서 혹시나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또 있을까요? 나는 상당히 네.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방송을 뭐하러 하며 시청자들한테 뭘 제시를 하며 그냥 쉬어 하지 마 그냥 100% 현금 가지고 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전 우리가 2, 3년 동안에 야정군 전문가님은 제약주 올라가는 거, 또 바이오 기기 올라가는 거, 또 화장품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앞으로 또 그런 산업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걸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이런 것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차- 왜냐하면 이게 계속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시청자들 심리가 입장에서 꺾여버리면 볼 때 그런 종목이 안 보이게 되죠. 시청자들 입장에서 오더라도. 볼 때 과연 이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일 것 같아요? 무조건 주식을 해서 따라와라가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개미 투자가들이 왜 몰살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현금화 전략으로 어느 정도 헤쳐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즉, 거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할 아예 때가 하지 있고 말라는 지금은 선수급만 하는 시장이에요. 아마추어들이 덤비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선수가 되게끔 끌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 시청자들을 그러니까. 몫이고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을 끌어가야 그러니까 되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몫이라는 거는 거죠. 선수급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전체 1%도 안 되는 거고 99% 아마추어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시면은 그냥 쉬시라는 거예요. 아주 내가 사서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갈 장작불에 불 붙듯이 한번 확 탈 때 그때 하시는 게 편하지. 지금 해서 야구야구 해봐야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야정군 전문가 대표님과 저의 역할이죠. 그 선택을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알겠습니다. 선택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렇기 그렇게 때문에 하셔야 지금 돼요. 두 거장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장의 시선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한 주간의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 이번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뜨겁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장의 대화 순서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 현실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브렉시트가 무산되리라는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개장을 했는데 브렉시트가 막상 현실화가 되면서 192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또 북상을 했다는데 주식시장도 잔뜩 먹구름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거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야전군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된 원인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브렉시트가 왜 됐냐는 우리가 논론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근데 미국 이 부분은 네. 1, 2주면 다 끝나요. 근데 예전에 우리 뭐 스페인 망한다, 그리스 망한다 할 때 뭐 떠들고 있다 뭐 굉장했었죠. 스페인 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짜파게티 먹을 일 있어 우리가? 근데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치는 못 먹고 살겠다. 나 먹고 살기 바쁘 죽겠는데 내가 너희들까지 어떻게 먹고 살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선진국들은 지금 실업률을 낮추고 생산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정체 현상을 보인다고 말해요. 지금.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제한선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에 이민자가 33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33만 명이라면은 그만큼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차지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복지라는 부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민자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자국민들과 이민자 사이에 그런 그렇죠. 갈등이 갈등이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연합이 되고서 자유롭잖아요. 이쪽에 가서 살기도 스페인에 있다가 영국 가고도 영국에서 프랑스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점점 뭐 그리스 사태라든지 뭐 스페인 사태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직장을 잃고 하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책화되면서 영국 내 국민들이 실질적인 소득하고 스페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다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보세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겠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한국 사람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돈 받고는 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럼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건 난 못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돈은 아쉽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민자들 부분하고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영국 정부는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영국의 복지 예산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돈 자국민은 벌 생각을 안 해. 실업률은 자꾸 올라가고. 나 식당에서 일 안 한다니까 150만 원 받고 내가 그래도 영국 사람이야. 이거거든. 마치 한국 사람이 내가 대학 나왔어. 내가 150만 원 받고 어디 일해. 내 대학 나왔으니까 나 400원 줘야 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게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또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근데 저기 안산 반월공단 가봐. 일자리가 얼마나 모자라나. 바로 그런 부분들 이민자와 또 자국민들 사이의 갈등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가장 크게, 부분하고 네. 그 영국민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가 되는 거죠. 이민자가 속출해서 들어오고 스페인에서 들어오고 그리스에서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은 스페인에서는 자기네들 150만 원도 중류층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도 없으니까 영국 오니까 이런 자리가 많거든. 그러니까 오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에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막 미립국 하잖아요. 왜 미립국 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1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여기서는 150만 원 받고 일을 안 할 정도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레벨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소비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보면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스페인, 그리스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국으로 유입이 됐다고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영국 정부는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먹여 사는데 이민자까지 먹여 살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유를 빠져나오자. 그렇죠. 이렇게 된 시나리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이민자가 네. 제한이 될 거고 제한이 되면 일자리가 이민자들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못 얻겠죠. 이민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을 하더라도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국민을 쓸 거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살기 위해서는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야정구 대표님께 이번에 브렉시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김상곤 대표님도 비슷한 혹시 의견이실지 여쭤보고 아니, 싶습니다. 보호무역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영국만으로 이번 사태를 볼 거냐, 브렉시트만 놓고 봤을 때, 또는 이게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이냐까지 하여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선 이제 여기서는 저는 그냥 단순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국민 보호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서 영국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겠다입니다. 근데 보호무역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G7이나 G20, 우리나라까지 이제 포함되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거기는 이제 또 수많은 논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 하면은 죽죠.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느 국가는 또 하고 싶어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도 할 거냐 말 거냐. 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하나만 놓고 저는 보호무역이다라고까지는 이제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우선 자국민 보호 쪽으로 보고, 일단 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저는 또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영국 이 브렉시트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이 네.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영국 은행,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올 상반기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8.27%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다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시트 있기 전까지도. 그래서 언제서부터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 당시보다 더 빠져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주가 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더 괴로우니까 우선은 뭐 쥐들이 돈을 회수해가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현재 영국 은행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익스포저는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만 놓고 봅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또 빠져나가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계속 팔았어요. 지금 6년째 조정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영국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계속 빠져나갔다고요. 팔았다고요. 그런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개박살났나요? 밑으로 빠져가 착살났나요? 뭐 1500포인트, 1000포인트 가 있나요?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5년 동안. 저는 계속 그걸 여러분들이 주시라. 주식할 거면 그 박스권 내에 계속 갇혀 있는 동안, 그러니까 괴로우면, 힘들면 주식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에 그냥 갇혀 있을 뿐이고, 이번에도 박스권을 크게 저는 이탈해서 난리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을 우리가 놓고 거기서 뭘 할 거냐라고 생각해야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괴로워져 버리면,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냥 손 놓고 하기 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또는 야정훈 대표와 둘이서 계속 안 좋아요, 그냥 쉬세요, 박살 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 심리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TV 나와서 박살 날 거라는데 나는 당연히 안 해야지라고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보고 갈 거냐조차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래서 물론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와닿지 않으면, 해석 자체를 못 해낸다 그러면 어쩌면 주식 안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따라올 수 있으면, 또는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셨는데요. 이번에 야정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혼란이 크겠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유럽 쪽은 아주 아작이 나가 있는 상태고, 왜냐면 한 축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은 아작이 날 거고. 근데 이 부분이 그건 유럽적인 문제인데, 국내적인 측면으로 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브렉시트가 이게 유럽 탈퇴를 안 할 것이다 해서 사실은 반등이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1950선 그 초반까지, 전후까지 밀렸다가 다시 2000선을 한 5, 60피 올라왔던 거는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튀어 올라온 거란 말이죠. 잔류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잔류 가능성이. 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잔류를 해도 깨지는 거고, 탈퇴를 해도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앨런 회장이 지난주에 말을 할 때,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영국의 이탈이에요. 영국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세계 경제가 타격이 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일단 보류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EU 탈퇴 안 하면 바로 금리 인상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을 했든 간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쨌든 뭐 악영향은. 그렇죠. 만약에 없었다고 잔류로 보시다. 남았으면은 네. 바로 다음 주부터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바로 쳤을 거라고요, 또. 왜, 무슨 선택이 있어요? 분명히 앨런이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을 걸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건이. 영국을 딱 걸어놓고 얘네가 탈퇴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얘 탈퇴할지 안 할지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 결정할게. 근데 얘가 아직 다음 주에 결정을 하니까 너 일단 네가 결정하면은 내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맞는 거고, 동결시키고서 딜레이 시키는 게, 한두 달 딜레이 시키는 게 맞는 거고, 만약 네가 탈퇴를 안 하고 잔류하면은 조건이 됐으니까 나는 그냥 금리 인상하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올라왔어도 때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만약에 잔류 결정이 났었으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 금리 인상 거론하면서 바로 쳤을 겁니다, 이거.
단지 하루 이틀 차이로 유럽이 이게 안 됐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묻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앨런의 얘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진짜 요거는 네가 먼저 움직여봐. 그 다음 내가 결정. 이 얘기예요. 어차피 난 준비는 하고 있어. 너가 일로 가면 나는 동결로 이고 네가 이렇게 가면 나는 올릴 거야. 빌미를 네가 제공했어. 영국이 제공해 준 거거든요.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그러니까 앨런 히드는 자기의 책임을 영국 쪽에 넘긴 거고 영국은 자기들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야 우리라도 뭐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걸로 간 거고 그렇다면 충격이 가해지니까 앨런의 선택이 굉장히 신의 한 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의 한 수이긴 맞아요. 그러나 미국이 10월달 가면서 이제 대선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김상호 대표가 초반에 말씀한 지표가 모두 좋게 나가면 금리 인상에 그건 단초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나 해외 증시는 일단 유럽의 EU,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2차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한두 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지수는 분명히 과대 낙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폭 과대. 그러면서 횡보 박스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횡보 박스를 한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을 찾을 거야. 시장이 거기를 포커스를 잡으려고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러면 바로 한 방 더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잔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졌기 때문에 네. 좀 더 충격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유럽 지역에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유럽 쪽에서는 그 국회의원 하나가 이제 본연이게 죽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 자체가 잔류 쪽으로 많이 흘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내 먹고 살기 죽겠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영국 국민은 유럽과 결별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지 같이 유럽이 같이 죽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잘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전 세계적 측면에서 일단 단초는 줬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다음번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네요, 우리는. 요건이 없다면 안전하니까 주식을 사십시오, 매수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2, 3개월 안에 대선 앞으로 지금부터 미국 대선 사이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김상호 대표님과 야정근 대표님과 함께 브렉시트의 원인 그리고 시장 반응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상호 대표님 네. 이런 질문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됐는데 제2의 금융위기까지도 도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네. 시장에서 그런 벌써? 말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루 오늘 예. 빠진 것 가지고 예. 잘 한번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그죠? 시간 지났으니까 오늘 장중에는 누구나가 힘들어요. 내 주식이 빠지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지난번 그러니까 오늘은 고점 대비 저점이 100포인트 빠져, 110포인트 빠져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 전에 블랙시트가 계속 블랙시트 처음에는 6월 초반에는 탈퇴 쪽으로는 됐단 말이야. 그죠? 유럽, EU 탈퇴할 거라고. 그래서 주가가 얼마가 빠져요? 거진 100포인트가 빠져요. 딱 100포인트가. 그리고 반등이 살짝 나옵니다. 그 반등이 나온 게 한 4, 50포인트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 저점을 놓고 보면 5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50포인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냐면 150포인트가 빠진 거죠. 이번 탈퇴 때문에.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오늘 바로 출구조사에서 탈퇴가 안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예요? 탈퇴될 것이다가 더 많았어요.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후에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블랙시트만 놓고 본다면 다음 주 중으로 안정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다른 것과 어떤 화학적 반응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또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블랙시트만 가지고 본다면 거의 조정받을 거 다 받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중으로 끝날 수 있는 소재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어떻게 겹치느냐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켜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각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 이번에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으니까 세계 글로벌 경제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수뿐이 없는 위치죠. 그러면 이제 G7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G20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제 논의를 상당히 이번에는 발빠르게 했다. 일본, 미국, 뭐 중국, 여타 국가들이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다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나라든. 방금 이제 야정구 대표가 얘기했지만 옐런도 얘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안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두 가지로 그건 얘들이 탈퇴하면 어떻게 할까? 얘들이 잘려면 어떻게 할까? 라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준비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빠지는 건 심리적인 요소가 저는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의 내용보다는. 그러면 그것들이 반영되고 나면은 이제 제정신을 찾는 거예요. 지수는. 그래서 악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금융권들이 또는 세계 어떤 G7이나 G20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나라로 본다면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항상 뒷북을 쳤어요. 하고 나면은 금리 인하하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결과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한다.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저는 뭐 세계가 또는 우리나라 또한 이번에는 컨텐전시 플랜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해왔다고 좀 믿고 싶고 또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해왔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그거는 정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 때 문제가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브렉시트만 가지고 이제 논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연관될 거냐에 보죠. 그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바로 보호무역이에요. 아까 야정구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각 나라의 이제 영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래. 지들도 이제 저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래. 우리도 우리 먹고 살래.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세계가 서로 FTA를 체결하고서는 펼쳐놓고서 같이 먹고 살자 했던 것이 그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가 좀 되니까 이제 따로 먹고 살래.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아직 그 길로 갔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G7과 G20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를 할 테고 저는 거기서 보호무역으로 흘러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선은 이제 뭐 FTA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해보자 했던 것이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의 조율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니냐. 이게 한지도 몇 년 안 돼도 벌써 뭐 그냥 나 먹고 살래라고 한다면은 이게 미국이 또는 중국이 세계 뭐 어떤 1, 2위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힘이 약화돼 버리는 거고 중국도 힘을 가지려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고 미국과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겠죠. 여전히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큰 형이야.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공산이 좀 크지 않은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직은 우려는 되지만 보호무역의 신호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려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영국의 스탠스가 아니라 미국의 스탠스죠.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제일 큰 형, 세계 경제에서 그렇잖아요. 제일 큰 주목. 그러면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영국 5위예요. 5위. 5위가 1위를 넘었습니까? 어떻게 넘었어요? 경제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흐름이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이제 바로 앞에 있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지연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테이고. 이제 시장은 그걸 보고 갈 공산이 그죠. 7월 달까지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미국 경제는 살아서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 그나마 우리는 박스권 내에서 화기탄은 안 될 것이다. 그럼 미국 경제가 꺾여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박스권 아래로 떨어질 공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우리도 이번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식만 한다면 현금 조율로 대응을 해버리면 되죠. 그죠? 정말 안 좋다, 미치겠다. 그럼 현금 100% 했다가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뒤에 사면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반대 방향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뭐 제2의 금융위기 뭐 이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않았습니다. 네. 뭐 브렉시트 하나만 보면 뭐 다음 주 중에 끝날 이야기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느냐 또는 또 미국의 스탠스가 어떨지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전구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브렉시트가 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전 세계 시장에 지금 뭐 지금 보니까 뭐 유럽은 뭐 7, 8%씩 다 급락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영국의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이다. 신뢰도를 잃게 됨으로써 허브의 지위를 이제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영국계 자금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에 대한 성격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그러므로 영국계 자금들이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위축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얘네들도 포트 조정이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많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도죠.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더 강화될 것이다. 달러화가 더 요구가 될 것이고, 선호를 하게 될 것이고, 금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신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봐야 될 게 한국 증시에 이제 영향을 본다면 이제 외국인 중에서 이제 영국계 자금이라든지 관련된 자금들, 호주 자금이라든지 뉴질랜드 자금도 영향을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영국 연방이에요. 영국 연방, 호주, 뉴질랜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까지.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영국 하나를 놓고 보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영국은 연방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 총리라고 그러죠. 영국 여왕이면 뉴질랜드 총리.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한다면 영국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이 자신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조그만 나라이긴 하지만 영연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얘네들은 생각을 고려를 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미처 영국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이거 쭈꾸기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영국 연방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굉장히 커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쪽에는 영국 본토에서 들어간 자금들로 다 거의 운용을 하고 또 조절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상상 외로 큰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금 이탈이 가속화갈 가능성이 있죠. 이쪽에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빼고 하겠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채권 시장이 오늘 굉장히 요동을 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채권 부분.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전자산을 처리할 때 이제 우리나라 채권도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도 이제 타격을 가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서는 악지는 한국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도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번 영국의 탈퇴 이 부분 이제 이슈가 오늘로 끝났지만 이제부터 대기하고 있는 건 아까도 김성호 대표도 말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예요. 시간폭탄 또 하나, 이제 폭탄 두 개 중에 하나 터졌어요. 지금 뭐 연쇄적으로 악재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유로스톡 50의 기초자산 지수 ELS 발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43조가 물려 있어요. 이게 지금 유로스톡 50이 2000선 아래로 가면은 일단 2조 원을 깨먹습니다. 그러니까 5% 손실나는 거예요. 43조에서 2조 날라갔으니까. 근데 그 이하로 깨졌을 경우에는 더 커지겠죠. 2,500선에서 일단 2조 깨집니다. 그 다음에 2,000선 아래는 원금 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홍콩 주식 망해가지고, 홍콩 지수를 해가지고 ELS 발행과 다 작살났듯이 이제 좀 반등 온다 그러니까 숨통 털리네 어쩌나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 ELS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행이 거의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기관 대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금융위기 때 유럽 아작났어요. 그것 때문에 더. 그래서 유럽에서는 발행이 축소되거나 굉장히 발행할 때 신중하게 발행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말아먹은 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사태가 비슷하게 또 재현될 수 있다. 지금 보세요. 네. 2011년도에 우리나라 종목 ELS,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 ELS 발행했다 다 작살났어요. 그거 성공한 몇 개 없어요. 수십조 날라갔거든요. 그 다음 지수 ELS 지금 걸쳐있죠.
홍콩 상해 지수 5천 갔을 때 했다가 또 아작났죠. 또 유로스탁 이거 들어가서 지금 이 손에 또 손 떨고 앉아 있죠. 뭐 한국에서는 뭐 기관들이 이래 진짜. 이렇게 야정구 대표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서 향후 일정과 함께 또 시장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상호 대표님께서 좀 향후 일정과 시장 투자 전략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으네요. 이제 향후 2년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EU와 유럽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래?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 다음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가 될 테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투자, 공공 부분까지 어떻게 할 거냐에 서로 논의가 이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동안에 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한 EU FTA를 했잖아요. 영국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또 이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할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영국과의 협상력을 또 높여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가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들 간의 문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산업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세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전 제품이라든지 또는 섬유 제품 등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더니 안 해요. 이쪽에 영국에 파는 것보다 이쪽에 파는 게 많고 또 환율 때문에 그게 상세가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업종별 들어간다면은 아마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 영국과 우리의 교육 조건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짜배기로 가져가야 될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다 남들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다 나랑 바로 크게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주식에서 어떻게 이제 갈 거냐는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유럽과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세계 각국과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거냐. 우리의 역할도 이제 중요해졌으니까, G20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음 이제 당장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기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추경 편성이죠. 그게 대한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금리 인하했을 때 다뤘을 때 정부가 지금 여력이 없다 했어요. 그죠? 상반기 때 하반기 돈을 다 끌었었는데 하반기 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7월 1일이죠. 그러면 접어들었는데 돈이 없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 동의란 뭡니까? 바로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국민들한테. 근데 돈이 없는데 쓰려다 보면 세금 더 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국민들의 동의가 좀 쉬워졌죠. 이런 사태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출하는데 조금 들었다. 어깨가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우선은 뭐 어떤 정책이든 세계가 다 펼치는데 우리가 뒤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7월, 그러니까 다음 주 7월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또 7월 초 바로 이제 접어들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분기 실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브렉시트는 쏙 들어가 볼 거예요. 삼성전자 분명히 보세요. 다음 주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어떤 애 저떤 애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그 다음 이제 7월 그 이후 7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애 저떤 애 이야기가 될 테고,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은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혀버려요. 또 결국에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오늘 하루가 괴롭고 며칠이 괴로울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다음 주서부터 주목받게 될 것은 2분기 실적 모멘텀. 자료를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 성장 모멘텀, 또 고배당 종목들. 여기에 이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저게 뭐냐면 P라는 게 주가예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니? 라고 보면 결국에는 걔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배당을 많이 해줘. 그리고 얘들의 이익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분자애가 크면 피가 더 올라가겠죠. 저것 때문에 주가는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배당은 안정적으로 가니까 그런 주식들 좀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주식들을 볼 가능성이 크고, 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2분기 때 장사 잘하는 녀석들이 뭐야? 뭐 그거라도 좀 해볼까? 이게 외국인의 기관에도 세력이 붙을 때고, 그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을 테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2번이에요. 저는 성장성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정구 대표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틀렸던 거는 뭐냐면, 저는 저 부분을 등한시 저도 저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뭐냐면 제약주를 샀다가 시장이 워낙 안 좋다고 그러니 저도 심리가 꺾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50% 먹고 빠져나왔어요. 그게 3년 동안에 얼마 가냐면은 10배가 갔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 회원들도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 인바디 3년 만에 10배 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이렇게 보면 전문가인 나조차도 힘들게 보여지는데 개인은 오죽하겠느냐. 그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힘들다 어렵다 해버리면 저는 완전히 그거는 정말 야정군 대표랑은 틀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야정군 대표는 더 크게 보고 선물까지 보니까 이제 조금 방향성을 보니까 저랑 의견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모든 투자가 저는 똑같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나와 맞다. 그래 나는 주식 전략은 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분과의 인연이 맞는 것이고, 또 야정문 대표가 맞나 그러면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라 봐요. 저는 이제 성장성입니다. 이 성장성을 어떻게 보느냐? 융복화 종목이 저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종목을 뽑아내서 시장에 너무 흔들림 없이, 아니면은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계속 어느 타이밍에 샀다 팔았다 한다면 불안하게 우려와 함께 보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우 대표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시장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야정군 대표님께서도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브렉시트는 끝났습니다. 브렉시트 네. 충격은 여기까지고, 문제는 이제부터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한두 달 안에 우리 쪽을 공격할 것이냐. 그렇다면 시장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제한된 박스권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부분에서의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아까 김상호 대표 말이 맞습니다. 김상호 대표 말이 맞는 것처럼 주식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보는 거는 시장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조용한 곳에서 묻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바이오주 사셨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아마 샀을 때는 아무도 바이오주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다 코스닥 그래. 2011년도에 코스닥 했으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과 3년 지나면 다 코스닥이거든요. 맞아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브렉시트라는 얘기를 어느 방송도 다 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물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한다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죠.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 나왔으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뉴스가 다음 소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다면 다음 뉴스는 무엇일 것이냐. 다음 소문은 금리 인상일 거라고. 금리 인상 막 하면서 또 난리 칠 거라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소문이 나올 때까지, 뉴스로 나올 때까지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지금 7월 10일인가 그때가 아마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11조 원 자사주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120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발표된 이후로 125만 원 박스 기사가 이것들이 끌어올렸어요. 위에서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계속 사야 돼요, 자사주를. 그런데 자사주 사서 이걸 소각하는 거거든요. 소각을 하는 건 좋다 이게야. 근데 자기네 계열사는 삼성중공업 돈이 없다니까 나라에다 돈 빌려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때려 죽여야 된다니까. 주식 소각할 거 있어도 삼성전자 지 옆집 자기 새끼들 죽겠다는데 거기 1조 원을 투입 못해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진정을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엘렌 회장이 또 한번 뭐 이렇게
립서비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쭉 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퉁퉁퉁 갈 수도 있습니다. 차후를 좀 더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중 급박했던 상황처럼 치열하게 흘러간 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